이번 학기는 제가 쓴 책 중에 한학인문이라는 걸 교재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한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그것이 어떤 범위가 있고 어떤 개념들이 있고 어떤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개론서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 전에 고려대학에서 가르칠 때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몇 번의 에디션이 있어가지고 요 앞에 이제 한학 연구인문이라는 그 제목으로 책을 내가지고 더 두툼하고 자료가 더 많았는데 그게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많은 자료들이 필요 없게 돼가지고 그걸 빼고 내용을 좀 수정을 했더니 이제 5세까지 갔는데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2020년 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강의는 이거를 좀 수정한 내용도 있고 그 참고문헌 수정 같은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게 한국한문. 한국한문이라 하면 다 한국한문이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이두가 섞인 문체, 한국한문.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핫한 주제거든요. 제가 2007년부터 계속 논문을 쓰고 있는 것도 핫한 게 그거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제가 금속문, 비석에 대한 책을 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년에 제가 3.1 문화상이라는 걸 탄 게, 된 게 금속문에 대한 책인데 비석이 어떤 문체로 되어 있는가. 그래서 관계토항비부터 쭉 그 근세까지 이걸 책으로 썼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지금 종이를 우리가 보통 문집이라든가 한 권의 책으로 된 걸 성책본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성책본의 세계에서 연구 대상을 이 관찰이라는 책도 제가 썼습니다만 편지죠. 편지라든가 고문서라든가 또는 종이가 아닌 금속문 이런 쪽으로 제가 관심 범위를 확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정통 뭐 당송팔가문이라든가 뭐 사소오경이라든가 하는 그런 문체가 아니라 한국식 한문, 우리의 이두어가 들어가고 우리의 한자가 들어가고 어법도 중국 한문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중국 사람들 좀 이해하기 어려운 한문이죠, 그죠? 되게 어디 쓰이죠? 판이라든가, 그러니까 왕이 판결하는 문을 판이라 그래요. 정조도 그걸 자기가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한 사람을 데리고 사형수들은 마지막에 국왕의 그 판결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간단하게 쓰인 거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식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토지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 매매 관련된 거, 뭐 산송에 관련된 거 또는 죄인을 공천하고 법률 문서들은 전부 다 한국 한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문을 조금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두 개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걸 할 생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문체에 대해서 제가 중요시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그걸 서사라고 서사문체.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은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라이팅 스타일이죠. 서사문체. 어떻게 쓰느냐. 서사문체죠. 이게 서사문체는 우리가 하는 한문, 보통 우리가 한문이라는 것도지만 한국 한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실 향가 같은 것들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이 있어서 중국 한문하고는 서사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 서사의 문제를 제가 언급을 해가지고 그 북미 지역에서는 그 캐나다의 UBC라고 하는 대학에서 그 하버드 대학 출신의 그 교수가 거기 주임이어가지고 북미권에 캐나다를 포함해가지고 거기서 강연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집중 강의를 한 2년 했었어요. 그걸 건너가가지고 그러니까 집중 강의라는 건 하루에 9시부터 이제 5시까지 수업하는 거예요. 대학원 수업처럼. 대학원 수업이죠. 대학원 수업처럼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걸 열흘 동안에 1년 동안 아니 뭐 6개월 동안 해야 될 수업을 갖다가 열흘 동안 다 끝내버리는 거죠.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뭐 잠깐 뭐 샌드위치 같은 거 먹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저녁에 물론 풍성하게 했지만. 근데 그만큼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수업을 들은 사람 중에 한 분이 뭐 자기가 원래 관심을 가졌지만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됐어요. 여자분인데, 한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한문, 우리나라 한문이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뭐 중국 한문 해봐야 중국 한문 뭐 다 그 사람이 다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갖겠어요. 이미 중국인들이 다 하는데. 근데 우리식 한문이니까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된 거죠. 그죠? 지난번에 와서 고대에서 특별 강연에도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자기 필드를 또 이렇게 찾았기 때문에 또 하고 저 관심이 맞았으니까 강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기 이사장님도 말씀도 그래서 저 서사문체에 대해서 아직 국내 책이 없으니까
이 강연에 썼던 자료들을 묶어서 좀 해설을 겸해서 우리 한문이 도대체 어떤 범주로 이게 쓰고 있는가, 라이팅이 되고 있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묶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자를 이렇게 오늘 한 장씩 나눠 가지셨죠. 이렇게 오늘부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학인문이라는 책 자체는 그러니까 한학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 전체 바운더리라 그럴까 범주, 그 다음에 주요한 개념들,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거를 공부해 나가느냐, 어떤 책들이 중요하냐 하는 아주 기초적인 그 자료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한학을 물론 저희 이제 가학으로 부친한테 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조금 뭐 천자문 정도 공부한 정도였지만 우리 때는 다행히 또 아까 제가 휘문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한문이 셌어요. 거기에 한문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큰 감화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민족 문화나 이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 한문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쭉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인 것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서는 한문이 없었어요. 서울대 국문과가 시조라든가 국어라든가 이런 게 중심이었기 때문에 저 은사도 정병옥 선생님이라고 아주 그 큰 분이시죠. 연희 전문을 나오셨어요. 옛날 그 윤동주하고 아주 친해갖고 윤동주하고 그 문학 서클도 하고 그러셨다 그랬는데 그 하늘과 바람과 별같이라는 유명한 그 시집이 그 정병옥 선생님한테 문집을 이제 주셔갖고 이제 윤동주가 죽고 난 다음에 해방 이후에 그걸 공개해가지고 우리가 윤동주라는 시인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정병옥 선생님 참 위대하신 선생님인데 판소리, 시조 이쪽을 연구하신 저한테 큰 영향을 주셨는데 한문을 하라 너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문을 했는데 그때 바깥에 신호열 선생님이라고 고전 번역원에서 강의를 하시던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한시를 제일 잘하시던 분이었죠, 그죠? 그분한테 한시를 배웠어요. 댁이 어디냐면 사간동. 동십자가 옆에 가면 사간동이라는 게 있죠, 그죠? 옛날 사간원이 있기 때문에 사간동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서울대학에서 맨날 다시 빨리 나가고 조교할 때도까지는 다녔는데 그러면 와가지고 광화문 이런 데서 내려가고 거기까지 걸어가가지고 맨날 가서 1시간 반씩 이렇게 수강을 하고 토요일 날도 연암박지원 같은 걸 읽거나 그러면 되고 또 일요일 날은 잔심부를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이제 선생님이 우리 그 정병욱 선생님도 그렇고 신호열 선생님도 그렇고 가장 필요한 게 고증학을 배워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고증학을 공부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 고증학을 천상 배우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의 교토대학이라는 데가 고증학이 가장 센 것이었기 때문에 교토대에 가서 공부를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2년만 조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사과정은 이제 다시 구제박사 제도여서 신제박사로 바뀔 때였는데 구제박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평생 일해가지고 거의 정년이나 나이 들어가지고 일생 공부를 해가지고 그 받는 게 구제박사예요. 근데 신제박사라고는 아시다시피 이제 박사과정을 끝마치면 요새 대개 10년 안에 이렇게 박사 논문을 받잖아요, 그죠? 그 박사학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하고 바뀌는 제도였는데 저는 박사과정에 들어가지 않고 조교를 하다가 그 일본을 유학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한 2년만 하고 와서 그래도 좀 빠르지만 박사과정에 다시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정병욱 선생님이 암으로 돌아가셨고 은사가 그리고 또 중국어하고 일본어도 공부하려니까 도대체가 힘이 들어서 2년 동안에 끝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일본 교수한테 상의를 했더니 마침 훌륭한 분인데 이분은 아주 그냥 편견도 없고 대단히 센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렇다면 그 박사과정에 들어오면은 전액 그 생활비 장학금을 주겠다 해가지고 박사를 할 수 없이 거기서 하게 된 겁니다. 돌아왔더니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교수가 돼 있고 갈 데가 없어서 참 처음에 고민했어요.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우리 졸정제라가 갑자기 왜 졸업정원제가 돼가지고 학생도 많아지고 교수도 많아졌잖아요, 그죠? 그 제가 아는 사람들 전부 다 교수가 있는데 저만 시간 강사를 막 이렇게 해야 될 그런 형편이었는데 현실하고는 전혀 동떨어지게 한. 그런데 다행히 아무튼 전전하다가 고려대학에서 정년을 하고 작년 말에 제가 12월부터 가을부터는 특훈 명예교수라고 하는 1등급 좀 승진을 했어요. 처음 제도예요. 그래서 그만큼 학교에 대해서
기여하라는 게 많다는 얘기겠죠. 그죠? 많이 하라는 얘기겠죠. 이것도 기여가 되는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그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개인사를 아시면 저 공부가 왜 이렇구나 하는 걸 더 아실 것 같기도 해서. 아무튼 자, 그래서 이 한학인문이라는 그 한학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이거는 한문학이 아니고 한학이라고 했던 것은, 한문학이라고 해도 넓은 의미의 벌써 인문학인데,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개 한문학과 뭐 한문학 이렇게 되면 국문학에서 갈라져 오거나 국문학 속에 있는 조그마한 뭐 민족문학의 일부로서 한자로 쓰여진 이런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원래 이 한학이라는 말을 쓴 것은 또 한문학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만들어진 말이잖아요. 그죠? 원래 한문학이라는 말은 조선시대에 없었어 말이에요. 일본에 뭐 교토대학이나 동경대학 이런 데서 처음에 1880년대 이런 데 한문학과가 있었는데, 그때는 말하면 종합학, 서학에 대한 반대 비판으로서 이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한학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일본에서는 약간 한학하고 한문학하고 좀 달라서, 한학은 좀 더 철학적인 그런 뜻하고, 한문학 그러면 좀 더 이제 뭐 시문 쪽에도 가까운 건 사실이긴 한데, 저는 그 둘 다 포괄해서 한학이라는 말을 이 책에다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 문사철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문사철이라는, 이 문학이라는 세 개의 브랜치가 있다는 건 아시죠? 그죠? 문학, 사학, 철학. 이 세 개의 브랜치를 갖다 3분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일본에서 이렇게 사실 하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대로 쓰고 있죠. 문학, 사학, 철학. 그러니까 한문으로 된 모든 문학, 사학, 철학 자료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제가 관심이 가는, 제가 수학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수학을 안 하게 되면, 자연과학을 안 하게 되면 이 한학의 기반이 뭔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균관대학에서도 구장산술 강의가 있어서 젊은 여성학자를 가르치셔서 일부러 제가 10일 동안 가서 들었어요. 수료증을 받았는데도 워낙 어려워. 지금 이제 성어사설을 연구하다 보니까 금년에 책을 내야 되는데, 성어사설을 보면 처음부터가 이제 해와 달 거리라든가 이런 그 수학적인 계산이 나오거든요. 원주율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심의 같은 걸 할 때 어떤 크기로 해야 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자가. 그죠? 이런 걸 새로운 척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한학이라는 범위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거에 다 관련된다. 모든 거 연구 대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는 달리 한학이면 열어보시면 불교 한문을 제가 중요하게 다뤄놨어요. 사실 우리나라 문화는 불교가 굉장히 센데, 너무 사소경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또 대부분 그 종중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럴 경우에 서당에서 공부하는 것도 불교 한문은 빼놓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실제 불교가 굉장히 약화돼서 지금 다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안평이라는 책도 썼지만은, 안평은 보면은 아주 불교의 신자였거든요. 불교에 대한 그 착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고, 세종도 마찬가지로 불교를 굉장히 믿었잖아요. 그죠? 내불당이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그런 이제 오늘날의 것을 투영을 해가지고 어떤 부정적인 면, 저는 뭐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에 뭐 현대적인 그런 부정적인 면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요. 구원의 그런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불교가 어필됐기 때문에 다 믿은 거고, 또 그 불교 한문이 우리한테 끼친 영향이 크고, 제 주저 중에 하나가 김수평전인데, 김수는 바로 유학자이면서 불교이자 우리나라에서 도교 실천자잖아요. 그죠? 그건 불교를 모르게 되면 설명을 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런 어떤 한쪽에만 편중되지 않고, 범위도, 학문의 대상도 편중되지 않은 걸 얘기하려고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마구 그냥 넓어가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개념들을 알아야 이것들 우리가 접근해서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고 책을 쓰면서 고민했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단초로 여기다 한학인문에 내놨어요. 그래서 좀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과학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객관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간은 짧아요. 지식이라는 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느냐죠. 그러니까 한문이라는 건 더군다나 상고 시대부터 생각한다 그러면, 뭐 요순 시대부터 생각한다 그러더라도 최근에까지 일제 시대까지 나온 수많은 자료들 다 본다 그러면 어느 세월에 그걸 갖다 알겠어요. 근데 제가 대학 때도 그렇고 느끼는 거지만,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모래 같아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 짧은 한 학기지만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중요한 개념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 책의 서두에 보면은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얘기가 있는데, 우연히 제가 청량리의 그 아파트,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이 서문을 보시면 6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02년 4월 14일 밤에 거기 이상하게 아파트에는 돈도 안 냈는데 일본 위성방송이 그때 잡혔어. 그 우연히 밤에 보니까 일본 위성방송이 보이는데 BS라고 하는 거에서 중국 절강성 조사단이 삼국지연이 아시죠? 삼국지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항주 일대를 순방하는 내용이 방영되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갖고 이걸 본 거죠. 항주 아시죠? 한 번쯤 가보셨겠죠? 양자강 하류에 항주라고 그러니까 저 중국 사람들의 뭐였어요? 상여 티엔당 위에는 천당이 있고 아래에는 소항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 진천 사람 굉장히 진천을 갖다가 성지로 생각하듯이 중국 사람들 소주 항주라고 하는 것이 가장 미항으로 그저 수로가 발달돼 있어요. 가보면. 근데 이제 보니까는 뭐 깨끗하지는 않던데 그래도 사진을 보면 지금도 멋있죠. 그 소주 항주. 그래서 그 항주 일대를 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 조조의 후손이라는 사람이 비치는 거예요. 조조라는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뭐 간웅이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많지만은 그 조조가 천재적인 사람이거든요. 특히 저 손자배보의 주석도 하고 그 아들들이 또 뛰어난 학자잖아요. 조비라든가 이런 조식이라든가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삼부자가 심지어 옛날 어떤 말이냐면 제가 우전실현 선생님한테 배울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너네들은 저보고 길을 꺾으시려고 그런 거겠죠. 학부 2학년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 아무리 네가 천재고 공부를 많이 해도 넌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미 조조의 그 삼부자가 인간의 지식을 10이라고 하면 이미 7은 다 가져갔다는 거야. 나머지 범죄들이 천재가 아닌 사람들이 그 3개를 갖다가 지금 뭐 수억이 지금 논아 쪼개 쓴다는 거죠. 그런 얘기도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오히려 나이가 드니까 역시 인간의 지식 세계라는 건 한계가 있다 생각도 하고 다 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모르게 되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제가 모른다는 걸 느껴요. EBS의 그 한시 아까 그 중국 시인 그 성작 그 어떤 분이 가져오셨는데 그거를 그 강연하게 된 것도 제가 뭐 얼굴도 못생겼는데 제가 뭐 TV에 나갈 생각은 안 했는데 EBS에서 발주하는 인문학 강좌의 사장님, 여사장님 심리학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찾아와갖고 강연을 해라 이게요. 그래서 처음 거절했다가 이제 하려고 했더니 PD 분이 또 오셔갖고 적극적으로 해자 그러더니 무산될 뻔했어요. 그래서 뭐 경제가 중요하지 무슨 한시가 중요한가? 그래서 이제 무산되나 보다 했더니 바로 또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해달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강의 교재를 만들어갖고 이제 했는데 내가 두려워했더니 그 여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을 했어. 자기가 자기 은사한테 들은 말인데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건 고정된 게 아니야. 구라고 생각하면 이 구가 자꾸 팽창한다. 우리가 늘어가면 지식이. 그러면 커지게 되면 이 접점면도 더 커지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못하겠다 그랬더니 이게 점점 못한다 이게요.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말도 그때 설득을 당해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6번 그때 촬영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뭐 여러분들 그걸 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 제가 좋아하는 시인들 두고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이태벽을 못 다뤘어요. 이태벽은 따로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되지 못하고. 자, 근데 여기 지금 그 방송을 보다가 이제 조조가 나왔는데 이 조조가 그 후손이라는 사람이 저 농민 그 같이 그냥 뭐 군복 쪼가리 같은 옷을 입었는데 키는 장대하고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아마 조조가 저랬을 거 아닌가. 순간 제가 우전 선생님한테 들었던 이 조조, 조비, 조식 이런 사람들의 그 삼부자의 아주 영웅다운 그 풍모가 그 후손한테도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방송에서 느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원래 그 사람들이 거기 살았다는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조조는 그 안희성 사람이 박주라고 하는 곳에 그래서 저 그 박주는 못 가봤는데 최근 제가 유튜브를 오기 전에 제가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이 삼국지 콘텐츠 여행을 하면서
전부 다 소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조조의 집안의 가족묘라고 하는 걸 아주 그냥 근사하게 지금 중국에서 관광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관광 상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워낙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도 바로 못 보고 다시 또 딴 데 갔다 이렇게 오고 아주 지금 중국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아직 안정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거기에 있던 그 근처에 있던 사람인데 직접 직계 후손이 항주 쪽으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기다 쓴 것처럼 그 부양시의 상촌이라는 곳에 거처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당이 있더라고요. 사당. 사당이 까만 그 돌같이인데 보니까 아마 시멘트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까만 건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문화대혁명 때 이미 다 파괴되고 복원되지 않은 시기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까만 사당만 있어요 그냥. 근데 거기 기둥이 이렇게 있어 당연히. 기둥에는 뭐가 있죠? 주련이라는 게 있죠, 그죠? 옛날에는 다 이렇게 주련이 있단 말이에요. 연구를 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연구가 있는데 그걸 가리키면서 거기에 콩두자를 보고서 우리 조상은 두부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요걸 보고서 주변에 콩두자가 있는 걸 딱 보고서 우리 조상은 저 두부를 만드는 사람이어서 두부두자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속 교수라고 하는 젊은 교수가 저보다는 한 10살쯤 많아 보이는 교수인데 그 사람이 일본 사람들 이렇게 안내하면서 그 쭉 가고 있었는데 아주 점잖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더니 피식 웃더라고. 나도 이제 피식 웃고 의미가 뭔지 알았지. 예? 저 두부 두자는 사실 그 가차자예요. 가차자. 원래는 그 오른쪽에 지금 페이지에 있는 요 그림에 있는 요게 두자란 말이에요. 이게 제기 모양이에요. 제기. 그러니까 그 주변에 아마 조두 뭐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조두. 조두라는 말은 조는 저 도마조자인데 제기형 그 도마를 말하는 거고 두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은 뚜껑이 있는 그릇 형태에서 오는 상형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조두인데 이걸 두부두라고 읽는 것은 발음이 떠우라는 발음이 두부의 두자하고 콩두자하고 같으니까 가차한 거죠. 가차. 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자문을 암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한문을 잘 못해요. 저 극단적으로. 왜냐하면 그건 이제 본의를 가리켜요. 본의라는 건 본뜻. 기본적인 뜻 하나만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그 머릿속에 있으니까. 하늘, 천, 따지 그랬는데 이 천자가 하늘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천지 그러면 하늘같이 여긴다는 동사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경우는 일이 되잖아요. 그죠? 천지 현황에서. 우리 경복궁에 가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복궁에 가면 전부 다 이 창고가 쭉 있죠? 거기 보면 그 천지 현황 순서로 돼 있어요. 특이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순서거든요. 서수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천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여러 개 사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늘천만 외워버리면 응용이 안 되겠지, 오히려. 마찬가지로 콩두로 외워버리게 되면 이것이 제기두자라고 하는 본래의 뜻도 모르게 되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문이 어려운 거는 실제로는 이게 글자가 하나 있다. 그걸 본의라 그래요. 본의, 근본 뜻. 그러니까 사전에 처음 맨 앞에 나온 게 본의죠. 그러니까 규장전원 같은 경우는 본의만 들었어요. 본훈이라고도 하고 본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본의가 있고 거기서부터 인신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늘처럼 여긴다 동사. 그럼 인신이 되는 거죠. 파생이란 일본 말은 파생이란 말인데 중국 사람들 인신 뽑아서 드린다는 얘기예요. 뽑아서 드리는 것도 하나로만 뽑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아침조자가 있다면 아침조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임금한테 조회한다는 뜻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다 아침에 임금을 마주하니 뵈야 되니까 이게 아련한다는 뜻으로 인신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뜻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향할 향자의 뜻이에요. 아침조가. 당시에는 더군다나 구어가 많기 때문에 구어의 경우는 이게 아침조가 아침이라는 뜻이 아니야. 아련다 하는 뜻도 아니야. 어디어디로 향한다 혹은 어디어디에서라는 전치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때는 완전히 그냥 본 뜻보다는 가차된 거죠. 가차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인신이가 여러 개 있고 또 가차하고 또 인신에서도 파생되고 아주 복잡한 이런 관계가 있다. 근데 이거는 한문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문이라는 건 이게 공부할 게 어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영어도 보면 옛날 컨사이스가 있잖아요. 그죠? 이 컨사이스라는 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되게 발명한 거거든요. 왜냐면 일본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게 뭐냐 벤또 도시락도 보면 알겠지만 이 조그만 데다가 그냥 뭐 다 꾸겨 넣어가지고 다 종합하려는 뜻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설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이어령 선생이 하신 축소지향형의 일본인이라는 이어령 선생이 얼마 전에 작곡하셨는데
아주 명저가면 일본에 대한 문화를 해석한 책 중에 아주 명저예요. 꼭 읽어보세요. 그 일본 사람 뭐든지 큰 거를 갖다가 조그만 데서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완전히 자기가 장악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콘사이스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콘사이스를 딱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때요? 콘사이스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그죠? 난 그거 많이 버렸어. 너무 책을 둘 데가 없어.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다 귀중한 책이 될 텐데, 그죠? 공부 시작을 해가지고 생각하니까 어느새 50년이 지났어요. 그 다 중고품이잖아 지금 그런 거. 아 후회돼. 옛날 저 노트북 같은 거 초기에 나왔을 때 컴퓨터 같은 거 나왔을 때 컴퓨터 어떻습니까? 플로피 디스크 같은 거 큰 거 한 장 넣어가지고 구동시킨 다음에 빼내가지고 하나 거기다가 또 넣고 또 해갔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버리셔갖고 놔뒀으면 큰 부자 됐을 텐데 지금. 보관 장소가 없어. 그런데 이 보게 되면은 바로 그런 그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영어도 어때요? 뜻이 1만 있는 게 아니죠. 1, 2, 3, 4 이렇게 다 있잖아요. 즉 말하자면 세계 언어는 일본어든 우리나라 말도 한문이나 마찬가지로 근본 뜻 하나만 있는 경우가 없어요. 역사 속에서 그 언어는 자꾸 파생되고 다른 의미로 전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문만 어렵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안 맞는 말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체계적으로 우리는 장악을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보면 그 왕력이라고 북경대학의 작고했던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힘이야. 그 이름도 힘력자 나왔었어. 이번에 책은 이제 중국 시를 하기라 해서 4권을 국내에서 번역된 책인데 한시를 공부하려면 제일 필수된 적인 그 교재예요, 그게. 근데 여러 가지 한시 형식들 뭐 두보에 율신 외락 이런 거 다 돼 있는데 형식을 아주 잘 설명한 책이죠. 근데 어렵죠. 대개 대학에서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 왕력이라는 분이 그 1940년인가 쓴 책에 40년인가 45년인가 그 논문에 보면 그 이상적인 자전은 뭐냐?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의가 있고 거기서 파생된 그 인신의들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가차된 이런 것을 서술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기까지 우리가 사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국내 사전에 한자사전이 거기까지 도달한 게 없어요. 중국은 그걸 1980년대 국가적인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13책으로. 우리가 단국대학에서 하기는 했는데 그 좀 제가 보기에는 독자적으로 한 것보다는 좀 이렇게 중국 거, 뭐 대만 거, 일본 거 이런 것들 좀 합성한 좀 그런 게 강하다. 단국대학에서 나온 거는 한국 한자어 사전을 잘 만들었어요. 4권을 난 거.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한자어들 이거 보면 그거 꼭 내 책으로 봐야 돼. 이대나성에 아직 떠 있지는 않겠지만요. 아무튼 그러한 그 사전을 만드는 것도 북한에서도 1970년대 세옥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돈이 없어 그런지 조그맣게 한 권으로 만들었는데 그래도 아주 잘 만든 게 이렇게 본의가 있고 파생어가 있는 걸 잘 이렇게 설명을 나열을 잘했어.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이두어들, 뭐 돌쇠 같은 거 있잖아요. 돌쇠, 예? 돌쇠 같은 돌석자 밑에 리을자 써야 돼요. 이거 자전해 보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두 가찰자 같은 것들도 세옥편에서 그걸 실현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꿈이 그런 우리나라 사전을 한번 독자적인 걸 진짜 세계에 내놓을 만한 걸 만들고 싶었는데 이미 시간이 너무 흘렀어요. 평생을 아마 하도 어려운 건데 언제 하겠어요, 그죠? 제가 제 후배, 제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꼭 만들어라. 그 미국의 이 도서관 이런 데 가도 한국 사전 이렇게 탁 꽂혀가지고 중심이 되는데 우리 그게 없단 말이야, 이게. 한학이 그렇게 발달한 나라가 발달했던 선배들의 업적을 생각하는. 이게 전통 문화연구에서 그걸 해야 되겠죠. 그런 걸, 그죠? 벗어난 얘기죠. 자, 근데 이 조조의 이 사람 이걸 보면서, 이 속 교수가 탁 웃는 걸 보면서, 아무리 명문가라도 결국은 학문이 끊어진단 말이죠. 한학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개념이 뭐였어요? 세가라는 개념이에요. 세가. 맹자에서 나오는 말인데, 교목세가. 큰 나무가 있는 집이란 뜻이지만 사실 세가라는 건 대대로 관직을 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반이라든가 이거 보면 무서운 게 우리가 어떻게 양반이라든가 하면 조상 제사 어디까지 4대조까지 있잖아요. 그죠? 4대조가 확실하게 연결돼야지만 명문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다음 때에서는 과거 시험을 안 봐도 돼요. 음보, 음사로 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공로, 할아버지의 공로로 손자까지는 나가지만 3대가 되면 벌써 이건 관직을 줄지 않을지 몰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정려문을 막 만들고 그런 거예요. 효자가 나오고 막 연려가 나온 게 실제 순수하게 나온 것도 있지만 집안 망하지 않으려고 한 것도 있거든요. 강요된 것도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보면 과거 시험을 합격을 해야 돼요. 이 과거 시험이 근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퇴계 이황은 어땠어요? 아들이 일찍 돌아가셨어. 그 손자한테 그냥 그 계속 편지 쓴 거면 공부하라는 편지 내용이야. 퇴계같이 큰 학자도 과거 끊길까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도 많다 그러는데 학문도 그렇고. 근데 다만 이 한학이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바로 이와 같은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저는 사회환원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개념 제가 포인트를 잡아주는 것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저 눈웃음을 웃었던 그 속 교수라는 사람을 그때는 묶을 속자야. 우리나라에 없는 성씨지만 제가 뭐 족보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라는 성인데 이때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여기다 이렇게 썼죠, 그죠? 절강대학의 속 교수는 그 가치를 인정하는 듯하였다. 그 줄여만 남았으니까. 근데 이게 아플사 그때 NHK에도 보면 그 BS라는 게 NHK하고 공동인데 해외 위성으로 보내는 거니까 거기에 그 주련이 어떤 것인가 딱 봤으면 제가 베꼈을 텐데 지금 그래서 캡처는 안 되더라. 그 당시에는 2000년에 캡처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래도 베꼈었는데 그냥 쓱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그 두자가만 들어있는데 아마 조두로 들어있을 까 생각을 한 거인데 이 속 교수는 그 당시 이제 역사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속 교수가 그 당시에 제가 눈여겨봤어요. 중국 사람인데 정말 학자로서 대가구나. 저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이렇게 체계적인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그 풍모 자체가 대단히 학자풍이고 아주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정확한 전공을 탁탁 이렇게 급소급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저런 학자는 본받아 한번 만나고 싶다. 근데 아직 못 만났어. 근데 이분의 책이 최근에 2010년인가에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어 났어요. 주자평전이라는 책이에요. 크게 두 권으로. 여러 선생님들은 반드시 읽어봐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주자평전. 내용은 어렵습니다만 그게 바로 이 속 교수가 쓴 건데 수직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속경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두 군데서 학부를 했어요. 하나가 절강대학에서인가 역사학과를 했고 절강대학이었나? 남경대학에서 역사를 했고 남경대학이 저희 고려대하고 남경대하고 그 정기적인 학회를 하는데 남경대학이 한국이 굉장히 세거든요. 우리가 북경대학만 생각하면 중국은 북과 남의 그 사실 의식적인 그 대결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학자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남경대학이야. 특히 과학자들은 남경대학이 많아요. 정치가들은 북경대학이 많고 돈 많은 사람은 상해. 그래서 이 삼파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 구도도 보면. 근데 어쨌든 그렇게 과장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남경대학에서 이 사람이 역사를 했고 복단대학이라는 또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복단대학에서 이 사람이 또 문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사가 두 개가 있는데 역사하고 바로 문학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주자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우리가 주자학에서 주자학이 과거 시험에서도 실현하려는 게 뭐냐면 문학과 사학을 같이 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경학을 타는 건 당연한데 경학만 가지고 안 돼. 사학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 사학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뭐랬죠? 자치통감 강목을 편찬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역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경전에서 얘기한 그런 이념이나 이런 것이 실현되어 온 과정 또는 인간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자치통감 강목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이 어떻게 했죠? 세종이 바로 자치통감 강목에 대한 주석서를 냈잖아요. 그게 사정전 훈의본. 사정전이 어디예요? 사정전? 경복궁에 보면 근정전 뒤에 작은 건물이 두 개 있어요. 작다든지 큰데 사정전하고 수정전이 있어요. 제가 이게 서울에서 제일 그 스포트 외국 학자들이 오면 모시고 가는 같이 가서 나누는 곳이 반드시 사정전. 그 다음에 어디예요? 규장각이죠, 그죠? 옛날에 규장각이 있었던 창경궁, 창덕궁 안에 지금 요새 거기 가면 특별히 또 신청을 해야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 그 학문적인 어떤 그 뭐랄까 힘 같은 걸 이렇게 받아요. 근데 사정전에 저는 가요. 사정전에 이렇게 가게 되면 명종 때 한번 사실 불타가지고 그걸 새로 중축했을 때는 이퇴계 선생이 거기다가 상냥문도 쓰고 상냥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그 곳인데 중간에 임난 때 불탔던 모양이에요. 경복궁 중건 때 사정전이 나왔고 수정전이라고 하는 건 세조가
집무하던 공부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던 곳에 쓸 수가 없으니까 수정전에 있었던 거죠. 그죠? 그 쌍둥이 건물이 있어. 정사각형 모양의. 그 사정전에서 10년 동안 넘게 자치동감에 대한 주석을 했어. 그게 사정전 훈의본. 사정전에다가 주석을 했다 그래서. 근데 사정전 훈의본을 가지고 번역한 게 바로 이 전통연구원에 한 20책인가로 좀 번역이 돼 있죠. 그죠? 그게 아마 자치동감에 대해서 뭐 세계적인 수준이 어떠냐 하는 것까지는 평가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나온 진짜 유일한 완전한 주석이에요. 세종이 한 거예요. 세종이. 혼자 하진 않았죠. 집현전 학사들하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속경남 교수가 얘기하는 얘기는 주자에 대해서 공부한다. 우리가 이제 한학을 공부하려 우리나라가 주자의 영향이 강하다. 그랬던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주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학문체계를 했냐. 주자평전을 꼭 읽어봐야 돼. 근데 이거 번역이 잘 돼 있는데 한시 번역은 좀 약간 제가 보기에는 수정이 돼야 될 게 많아. 주자가 한시를 잘 썼거든. 그래서 그 한시 번역이 중요한데 그 한시 번역은 조금 새로 개정본이나 이게 나왔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2번 읽어봤는데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주자 평전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못 만들었어요. 창작과 비평사에 나와 있는 거는 미우라 군요 일본 교수가 쓴 거 인간주자학이라는 걸 창작과 비평사에서 번역해서 옛날에 냈죠. 그죠?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미우라 군요라는 사람이 정말 뛰어난 학자인데 그 사람한테 주자어류를 배웠어요. 교토대 교수는 아니었는데 집중강의라 일본은 집중강의 제도가 있어. 자기 대학이 교수가 아니라도 이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 불러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흘 동안 집중 강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없고 일본과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빨리 시급히 도입해야 돼. 자기 학교 선생만 배우는 게 아니라 딴 분야에서 우리가 음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음악을 잘하는 선생을 모셔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한 번 강연은 안 되는 거거든. 제가 1회 강연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 우리 정부에서 사실 2000년 이후에 인문학 진흥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쓴 건 맞지만 되게 일회성, 그죠? 강의 한 번만 듣고서 그냥 뭐 알았다는 거. 그러면 아무런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체계가 안 돼. 그 공부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이 책도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고전도. 근데 이 책, 그래서 그 내용인데, 그 보면 주자학이라든가, 주자평전 같은 거 잘 쓴 책이긴 하지만, 주자평전을 반드시 권합니다. 원래 제목은 이제 중국에서 평전이라는 말 안 쓰고 주자대전이라는 말 썼는데, 그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너무 집이 어렵고, 그래서 대학원 뭐 논문을 쓸 때 그랬던가 보면 딸을 낳는데, 애가 그 책에 먼지도 묻을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서서 글을 썼다는 거야. 단칸방에서. 그 서원 발문해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분인데 보니까 2002년에 제가 위성 방송에서 그때 본 거죠. 그래서 지금 한번 꼭 이 1945년생인가 아마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1945년생이네요. 그죠? 저보다 한 10살 더 위인데 아주 건강하길 바라고 한번 그 국내에서 한번 초빙도 해봤으면 좋겠고 코로나가 아니면 가서 좀 뵙고 절강대학이 엄청 크거든요. 저강대 교수예요. 그 항주대까지 흡수해가지고 그 안에 뭐 다 교수들 그 개인 집들도 다 있고 막 다 그래요. 북경대도 다 그래요. 우리하고 분위기가 좀 다르죠. 근데 자, 두 얘기하다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우리가 요컨대 어떤 한자든 간에 그 한자의 형태, 그걸 형이라 그러죠. 형. 그 다음에 발음, 음이죠. 뜻, 의죠. 그죠? 이걸 한자의 삼각형이라 그래요. 이 삼각형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어떤 지식을 다져나가야만 된다는 얘기죠. 한자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 이 서문을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1강 얘기하겠습니다. 한자와 한자어. 제일 문제는 제가 2000년대부터 이제 문제된 건 한자어라고 하는 것 속에 왜 한문을 공부해야 되냐 하는 것 속에 이제 국어학자들 사람들 얘기가 우리나라 말에는 뭐 70% 정도 한자가 있어가지고 한자를 배우면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인들 그래가지고 외국인들도 한자를 배운 사람들은 우리말을 빨리 익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늦다 그래요. 근데 이 경우는 일본어의 경우는 진짜 그래요. 일본어 한자로 쓰기도 하고 모든 언어가 음독을도 하고 훈독되고 음운 변종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본어를 알려면 한자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어로
우리가 국어가 어순이 좀 비슷하고 그래서 일본어 쉽게 하지만 일본말은 실제로 본격적인 일본을 못해요. 우리가 어려워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훈구학 그 공부하기 위해서 교토대학에 있었지만 안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걸, 학회에서는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일본어 잘한다 그래. 물론 일본어를 많이 사용한 적이 없죠. 뭐 책만 보니까 일본 사람들 많이 만난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생활하면서 발표를 해야 되니까 지금도 학교에서 지난주에 제가 와세다 대학 국제대회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저거 해가지고 갔는데 일본의 경우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강연하러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나보고 일본어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일본어 절대 못한다. 왜 그러냐면 그 강연장에서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학자들이 하는 데서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거는 쉬운데 일부러 생활에 나가가지고 뭘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굉장히 실수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도 일본 사람들도 왜 층차가 많잖아요, 그죠? 높낮이 같은 동년배 어떻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 잘해도 모르는 종교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애한테 야 일로 와 이렇게 될 걸 여기 이리 오십시오 그랬다가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중국어를 이제 일본에서 배웠는데 그 되게 문화다는 걸 찬성하는 그 좌파들이 많아요. 중국어를 한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배웠는데 거기 배웠더니 문화대혁명에 이제 집단 노동에 이제 하락하는 걸 이제 그런 거 씩씩하게 이제 그려놨어.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중국어를 배우다 보니까 중국을 처음 이제 1989년에 90년이구나. 90년인가에 갔는데 사천성에 그것도 우리나라 신라 때 김화상의 행적을 조사하러 갔는데 그 디스코바가 있더라고요. 이제 조계종의 스님하고 이제 뭐 저 무당도 한 사람 박수무당도 한 사람 유명한 박수무당도 있고 구성이 아주 특이한데 연세대학에 제 존경하는 민영 교수님 작고 하셨는데 이분을 모시고 네 사람이 갔는데 선생님은 주무시라고 70세였으니까 주무시라 그러고 우리끼리 아주 모험하자 해서 디스코바가 있더라고. 집단 춤추는데 그때 입장표를 파는 거야 계산 앞에. 근데 거기 가지고서 딱 얘기를 하는데 제가 중국어 이제 되니까 약간 한다고 동지 이랬거든요. 동지. 근데 거기서 기겁을 하는 거야. 이거 공산당 놈이 없나 해가지고. 거기서는 이미 남을 호칭할 때 동지가 아니고 선생 그래야 되거든. 시행상 해야 되는데 동지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교토에서 하다 보니 교토는 약간 고투니까 저 사투리도 있지만 고투니까 화장실 그러면 손 씻는 곳이라고 얘기해. 오데야라에. 그죠? 동경에 딱 책 보러 가가지고 이제 다방에 들어가가지고서 이런 찻집에 들어가가지고서 종업원한테 오데야라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기겁을 하는 거야. 왜 젊은 놈이 이렇게 노인스러운 말을 하나. 전부 다 동경에서는 토일레 그래요. 토일레. 토일.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서울에서 쓰는 말하고 부산에서 쓰는 말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좀 많이 융합이 됐지만.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를 자신 있게 뭐 자기가 잘한다고 있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시대에 따라 다르고 지방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영문학자들 보면 미국에 같이 가면 말을 한마디도 안 해. 전부 다 세익스피어 말로 해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한문이라는 건 공통이기 때문에 필담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암도 요동에 가가지고 할 때 전부 다 상인들하고 필담을 해가지고 잘못했어요. 연암이 그도. 상인들이 못 알아듣는 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사실은 완전하게 이렇게 바이링걸로 된다든가 이런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새 그래도 중요 인사들의 그 바이링걸을 하는 통역사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더구나 어순도 다른데 그걸 갖다 막 순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존경해줘야 돼. 타고난 분들이야.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 겁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사실 우리가 겸허하게 출발을 해야 돼. 우리 아는 게 없어요. 한문도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걸 없는 걸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 얘기인가 했는데. 근데 특히 이제 한자가 많은데 특히 일본식 한자가 많다. 근데 이거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고전에서부터는 한자는 괜찮은데 일본식 한자라고 하는 거는 그건 원래 한자가 아닌데 일본이 아떼지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자기네 말을 그냥 한자로 표현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많이 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36년 집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이전부터 와서 침략 구상을 1900년대부터 라고 생각하면 한 46년 집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공부한 것도 벌써 50년이 넘었는데 굉장히 짧은 기간 같은데 어떻게 우리 의식을 그렇게 지배해 버렸는지 우리 말에 너무 일본식 한자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전통문화연구소 해야 될 것도
고전적인 그 어휘와 우리 어휘 뿌리에 우리 문화의 뿌리들 것과 외세계의 한자어를 좀 배격하는 그런 걸 해야 돼.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한문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뭐 알아야지.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주식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주식이란 말 일본 말이에요. 가부식기란 말이에요. 그죠? 한자를 어떻게 씁니까? 주식이? 그르 주자에다가 식자나 쓰잖아요. 그게 어떻게 스톡이란 말이 돼? 영어의 스톡하고는 대응이 안 되잖아. 그 일본은 오랜 그 에도 시대부터 자기 뿌리에서 가부식기란 말이 있거든. 근데 그걸 우리가 근데 주식회사라는 말 쓰고 있어. 여기 계신 분 다 주식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다 그죠? 여기 와서 이 공부하시는 거 보니까. 요새 젊은 애들이고 저 어른들이고 전부 다 주식 들여다보느라고 전부 다 정신이 없나 봐. 큰일 났어. 아무튼 대표적인 얘기가 그렇지만 뭐 할증, 무슨 할인, 그건 일본 말이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택시를 안 타. 그 할증 할인이라는 글자가 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걔네들은 빨리 제국주의 해버렸고 우리는 그냥 아직 봉건적인 그런 거에서부터 근대로 넘어가서 주체적으로 해야 될 시기에 그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교육을 그들이 해버렸기 때문에 대학도 인정을 안 했잖아요. 우리 고려대학도 전문대학이에요. 연세대학도 다 연희 전문이죠. 보성 전문이었지. 4년제 대학은 인정 안 했어. 그것도 고려대학도 그냥 그 학교를 갖다가 없애려고 말이지 일본의 안에 있는 전문대하고 똑같은 제도를 하라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거의 준폐교의 상태에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제국주의 그 속성을 알아야 이긴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그냥 정치하는 사람이나 문화하는 사람들이 이게 일본 말인지도 모르고 막 쓰고 말이죠. 그럼 저는 안테나가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막 머리가 쭈삣쭈삣 아파. 근데 이제 2000년대까지는 우리가 국어 순화라든가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 완전히 범람해가지고 그죠? 포기 상태가 돼버렸어. 거기다가 한려어. 원래 우리나라는 한려어가 없었어요. 일본은 한려어가 있었는데 지금 다 한려어잖아. 애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뭐 BTS가 나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저 말을 막 줄여 쓰는 거. 그 일본식이거든요. 웃기는 거지 이게 진짜. 근데 젊은 애들 보니까 그런 걸 막 써요. 그죠? 뭐라든가 뭐 소주하고 뭐 맥주하고 무슨 닭고기하고 같이 뭐라든가 뭐라고 후라이드 뭐 하고 뭐고 막 그거 만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 이 일본어식 말들도 사실은 좀 배제하고 한자 가운데에도 원래의 근거가 없는 일본의 뿌리를 둔 한자들은 없애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일본에 가서 인생에서 정말 제일 얼굴 한번 뻘겋게 된 적이 있는데 일본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학부 수업에 들어가 봤어요. 첫 배신나라고 우리나라에 일본 교재가 있잖아요. 사회권 교재. 그걸 강의하는 분이 있어서 이제 허가를 받고 걔네들 뭐 학생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수업에 들어가서 제가 배우러 왔습니다. 하는데 이 일본 사람이 약간 한국을 별로 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던가 봐. 그래서 서울대 조수. 그 조수라는 건 공무원이니까 조교. 이게 굉장히 일반 사립대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저를 지목을 해가지고 이 첫 패신에 지금 여기 주석에 안내라는 말을 주석을 해놨는데 여기 왜 주석을 했는지 아냐고 그러는 거예요. 안내한다. 안내 있잖아요. 안내. 근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저희 은사는 윤도음주 아까 말씀드린 그 친한 분이 그러니까 그 같이 골수 민족주의자거든요. 그러면서도 참 일본을 가서 저기에 속으로 들어가서 배우라고 하면 참 고맙고 그런 참 특이한 분인데 일찍 돌아갔어 너무. 그 선생님 계셨으면 참 이뻐해 주실 텐데 더 아버지 이런 것보다 공부하는 사람 자기 은사가 돌아가시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완전히 고아가 되는 거예요. 고아. 근데 그런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한자가 전부 다 신라 시대 때, 고구려 시대 때 다 일본에 갔기 때문에 우리가 다 준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 일본 교수가 나를 보고 안내라는 말이 왜 여기 주석이 있는지 아냐? 너네들 왜 교재에 왜 안내라는 말 주석이 있는지 아냐? 그런데 이유를 제가 답변을 못 하겠다니까요. 그래서 얼굴이 그냥 빨개서 지금 생각해도. 그랬더니 그 일본 교수가 딱 하는 얘기가 너희 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주석이 있는 거다. 근데 저는 안내라는 말이 당연히 우리말인 줄 알고 있었지. 외놈 말이었죠, 안내가.
안이라는 건 뭐예요? 안건 안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내자잖아요. 그죠? 그 안건을 서로가 볼 수 있는, 내란 말이 일본말로 미우찌란 말인데, 그걸 볼 수 있는 소그룹이란 뜻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그거를 전수해주고 서로가 볼 수 있는. 그래서 선배가 후배를 갖다 가이드해주고 그런 말에서부터 안내란 말이 나온 거지. 근데 나는 그게 우리나라 말인 줄 알았어. 거기서부터 제가 일본 한자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한 거죠. 아주 그냥 망신을 당해갖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생활 주변에서 너무 많은데도 그냥 쓰고 있어. 뭐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 번역어이긴 해도 고전에 다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썼듯이 중국 학자들이 이미 다 인정했어. 너희 이건 뭐 공용어로 써도 되는 거. 북한도 마찬가지. 그런 거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고대하고 서울대하고 지금은 그 민법에서 없어진 말인지 뭐인데 그 표견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표견대리. 법대 교수가 제 방에 나타나더니 이거를 어떻게 읽느냐. 유권 해석을 해달라 그렇게 왔어요. 32페이지 민법에 그러니까 예전에라고 한 건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표견대리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들은 표견대리를 읽고 서울대 법대에서는 표현대리라고 읽었어. 이게 그 내용 설명을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리긴 대리인데 실제 대리권이 없는. 그러나 계약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진짜 대리권이 있는 줄 알고 겉으로 보이는 그런 대리권인 줄 아는 거죠. 그럼 나는 이 사람한테 정권을 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계약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대리권이 없으니까 나중에 민사상에 소송이 되면 나는 패소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가상적으로 이 사람이 대리권이라고 봤던 것이 틀리지 않다는 이걸 인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표견대리가 맞느냐, 표현대리가 맞느냐, 이게 양교의 자존심이었어요. 싸움이었어. 이 말에 도대체가 한문에는 표견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죠? 표견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거든. 표현은 있어도. 그죠? 그 표현이란 말도 현대 말이지 옛날 한문에 표현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서 근데 갑자기 생각나서 이게 개수법이니까 되게 일본을 거쳐가지고 독일에서 일본을 거쳐 오다가 보니까 일본 한자가 들어서 가능성이 있다서 일본 민법을 본 거야. 일본 민법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단어가 아니고 어절. 일본은 그 법률 용어가 어절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겉으로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대리이기 때문에 오모떼니 미에루 나일이라는. 그 대리는 하나 단어지만 앞에 오모떼니 미에루에 그 오모떼니란 말이 그게 표자고 미에루가 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견을 읽어도 되고 피동이기 때문에 현을 읽어도 상관없어. 그걸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말이고 애당초 표견대리라는 말이 우리나라 민법에 쓰인다는 말 자체가 창피스러운 일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렵에 제가 법제처에서 민법을 보고서 순화돼야 될 한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청회를 할 때 좀 보고서 써서 한 3개월 정도 밥도 안 먹고 민법을 제가 공부했어요. 물론 그때 민법의 내용을 법률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어학을. 그래서 보고서를 썼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법률 용어를 순화하는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사인증여. 제가 깜짝 놀라서 사인증여가 있어. 그 사인증여니까 사인을 남한테 줬다는 말인가? 어떻게 좀 자살 방조를 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법에 있는 용어거든. 그것도 역시 일본 말이었어. 신이 요루 조요. 신이 요루. 그 죽음에 의한 증여. 그러니까 내한테 이 사람이 죽음으로써 자동적으로 내가 재산권이라든가 상속권이 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증여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지. 한자어가 아니지, 그거는. 상속이죠, 결국. 근데 상속권은 누가 있냐, 이렇게 따질 때 이제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률 용어에 있다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거 내가 발표를 하다가 그랬어. 아니, 그 제일 똑똑하던 사람들이 무슨 법학을 공부하고 한다는데 평생 이런 거를 우리말도 아닌 이상한 국적불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도 안 되고 문화가 영 깨지는 거 아니냐 했더니 법제소 사람이
듣고서는 공감을 하는지 아닌지 다음부터 안 부르더라고.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우리 곳곳에 아직 있다는 게 창피한 얘기고, 더군다나 이 근대 이후에도 최근까지도 막 들어온 말들이 많잖아요. 그죠? 또 중국말도 막 들어와. 필요 없는 말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뭐 저는 규범론자는 아니지만 요새는 이제 국어학, 언어학도 이제 되게 디스크라이브, 어떻게 그냥 서술만 하지, 이게 뭐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는 그런 걸 이제 포기한 거죠. 포기하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져가지고 우리말인지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어디 쓴 것 중에 우리말 도로 찾기라고 하는 1946년에 교육부에서 만든, 문교부죠, 그 당시에 만든 얄팍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썼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우리말로 해야 한다는 운동을 그때 했어요. 근데 거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다른 먼저 썼는데 나온 건데, 애매모호하다는 말 있죠, 우리말에. 애매모호하다는 말을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 말에서 모호하다는 말은 맞아도 애매하다는 말은 모호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애매는 약간 법률 용어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애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범법을 저질렀는지 아닌지 증거가 없어서 확실하지 않을 때 쓰는 말이에요. 애매하다. 우리 할머니가 맨날 애무하다 그랬거든. 자기가 범인이 아닌데 애매하게 찍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애무란 말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이게 애매하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일본 말에서 애매하다는 모호하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아이마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같은 한자인 것 같아도 전혀 다른 문화 배경에 쓰인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번역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한문을 볼 때도 그와 같은 걸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현대를 가져간, 예를 들어서 실업. 현대 용어로 실업이라는 말을 보고 한문에도 실업이 있으니까 실업자구나 이렇게 번역했다가는 안 되겠죠. 그죠? 원래 실업은 뭐예요? 자기 직업, 직무를 게을리하는 게 실업이거든요. 업은 있어. 맞아, 관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 실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같이 unemployed, 고용 자체가 안 돼 있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래다가 제가 써놨기 때문에 그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18페이지 보면 말이죠. 한자의 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 그래서 갑골문은 현재 한 4,500자 정도 확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갑골문 시대라는 것이 한자의 어원을 밝혀주는 중요한 단서이긴 하지만 이게 현재 모든 한자에 다 포괄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파상되어 나온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것은 설문해자라고 하는 AD 100년. 외우기도 쉽죠? 후한 허신이라는 사람이 편찬해서 올린 걸 설문해자. 이때 설문해자의 뜻은 문과 자를 해설한다는 뜻이에요. 문과 자는 달라요. 우리가 문자는 복합어로 썼을 때 그냥 다 같이 레터, 영어의 철자법에 쓰는 그 레터를 얘기하는데, 설문해자라고 할 때는 원래는 문과 자가 달라요. 문이라는 건 뭐예요? 문이라는 건 상형 문자라든가 지사 문자 같이 간단한 형태, 최초 형태되고, 자라는 건 원래 새끼 깔자자잖아요. 그죠? 간단한 데부터 형성자라든가 회의 문자라든가 가차자도 포함해서 파생된 글자들을 얘기해요. 그 설문해자에서 문과 자에 대해서 해설한다. 근데 거기에 수록된 글자가 뭐냐면 9,350자. 근데 이게 왜 이 숫자가 중요하냐? 9,350자라는 건 현대 중국에서 신화사전이라는 게 아주 핸디한 조그만 포켓 중국어 사전이 있는데 잘 만든 사전이죠. 이 사전에 수록된 것도 대개 11,000자 정도예요. 근데 거기에 뭐 간화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뭐 중복되는 글자들 빼고 이렇게 되면 한 10,000자, 9,000자 이 정도. 그러니까 9,500에서 10,000자 정도가 한자의 최고 바운더리,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북한에서는 세옥편도 한 11,000자 정도 돼요. 이두가 다 들어가도. 그러니까 한자가 몇 개냐 할 때 되게 10,000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유편, 또 강의자전이라고 청나라에 책임은 47,000자 늘어났어요. 그 가운데 안 쓰는 글자도 엄청나게 많겠죠. 그죠? 빈도수가 낮은 글자. 그 다음에 유니코드 한자라는 게 지금 7195자. 여기서 핵심적인 글자는 30,000자, 35,000자 정도예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2000년대 초에는 중국이나 일본에다가 한자를 적어서 메일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글자체가 깨져. 서로 폰트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맞춘 게 이 문자 코드, 유니코드라고 하는 거를 만든 거예요.
저도 잠깐 활동을 했는데 민간에서 활동한 거죠. 그래서 모든 글자체에다가 범호를 주어갖고 서로가 충돌하지 않고 호환되는 것도 서로 같은 걸로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간혹 호환 안 되는 게 있어. 오히려 상자 같은 건 호환 안 돼. 중국은 어떻게 쓰죠?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글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자 같은 걸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쓰느냐? 이렇게 쓰느냐? 이게 호환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이두 같은 데 중국 대륙에 있는 저기다가 넣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글자체를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그죠? 지금 월드생활대 이런 글자체만, 그러니까 글꼴이 맞아 폰트가 다름으로 해가지고 다른 글자처럼 인식되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저거까지 통일하면 좋은데 못했어. 자, 그래서 글자 수는 되게 이와 같은 것인데, 근데 약자 문제가 있죠. 약자를 어떻게, 일본에도 약자가 있고, 중국은 간화자라는 거 쓰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일본에서 간체자라 그러고, 우리나라도 간체자라 그러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간화자예요. 간단하게 쓰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일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2003년인가 4년인가 생각나는데, 국립국어 원장이시던 안병희 교수님께서 제 은사인데, 저를 불러갖고 한국, 중국, 일본의 글꼴을 통일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의 명이었죠. 일본도 오랜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 글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글자체를 하나 바꾼다는 건 문서를 다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중국도 이게 획수가 대개 1에서부터 6가지 정도에서 짧게 지금 하려고 일부러 줄여놨는데 이걸 복잡체로 바꾼다 그러면 교육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할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회의를 했어, 회의를. 여러 차례 회의를 하다 결국은 이걸 호환성이 있게끔 서로 주자. 아직 그때 유니코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한국이 사실 주도할 정도로 역량이 있었는데 그때 뭐랬냐면 대신에 학문적으로 연구하자. 옛날 폰트가 어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한 거야. 그때 한 것은 결국 카드로 수만 장을 만들었는데 다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지금 휴대전화를 우리 같은 걸 사진 찍을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 글 모양을 정확하게 사진으로 남길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카드가 안 되냐면 모양을 보고서 그걸 자기가 베끼는 거니까. 그 연구자가 대여섯 명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큰 대자라고 하는 걸 보면 글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큰 대자가 어떻게 되냐면 큰 대자가 흑토자 같은 걸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흑토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떤 글자체 보면 여기다 점이 하나 딱 있거든요. 그냥 글자의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비풍수지리에서 비보라고 하듯이 글자에도 비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경자 같은 거 글자가 경호 경자 같은 거 쓰기가 되게 어려워. 안진 경자 같은 거 짧게 써야 돼 이게. 근데 저는 그게 못 쓰니까 어머니까 이게 길게 늘 쓴단 말이죠, 그죠? 이거는 복잡한 글자가 있는 것과 단순한 걸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한자의 그 글쓰기 서사체거든요, 이게. 근데 흑토자 여기 점이 있는데 저는 이게 점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다른 글꼴로서 카드에다 옮겨 적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잘못 오자로 잘못 점이 들어갔다 생각해서 이걸 반영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카드가 만장이 되더라도 글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연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기가 안 되는 거죠. 아이디어는 제가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구현할 그때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아마 하라 그러면 쉽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훈민정음에 있는 한자체 같은 경우. 훈민정음 같은 경우는 조명부체의 글자체인데 조명부 영향이 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떼시자 같은 경우 어떻게 써요? 떼시자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나를 옆에다가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고 마리촌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쓰죠? 그냥 이렇게다가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돼지꼬리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그게 글꼴이에요. 갑인자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글자, 이거 폰트의 문제인데 의미의 변화를 주지 않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글꼴을 반영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규장전원 같은 경우 정조가 아주 작심을 하고 만든 글자체지만 그 글자체는 지금 쓰지 않아요. 그거는 썼다가는 되게 복잡해 더 전서체가 시대. 그러니까 안 써. 그래서 전원옥편이라는 걸 또 만들었죠. 그걸 쓰는 거. 북한도 전원옥편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갈래인데 이 약자와 이체자를 포함해가지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결국은 복잡한 글자가 정자체예요. 그죠? 간단한 글자체가 아까 떼시자 같은 돼지꼬리 된 건 이체자가 되겠죠. 그죠? 중국은 어떻게 돼요? 간화자가 그게 정자체가 되겠죠. 대만같이 복잡한 때는 이치자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과 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다. 상대적인 거. 그 제가 뭐 약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여기 보면 밑에 도자기에도 보면 박물관에서 본 걸 보고 딱 제가 그때 사진 찍은 건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 고령이라는 령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도 비유자로 정확히 나오지 않죠. 그죠? 밑에도 그렇고. 그죠? 고령.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 인수부의 숫자도 약자가 지금 중국의 간차자하고 똑같지, 숫자가. 그 중국의 간차자라고 하는 게 간화자라고 하는 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초소라든가 행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건 요동의 요자 같이 그 발음부호를 가지고 사용한 글자들만 그 좀 만든 거지 나머지는 다 옛날에 있던 글자들이에요. 옛날에 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이 독이만 보더라도 고려 분청사에 무슨 이체자가 있단 말이에요. 보살이란 말이 보살. 예. 보살이라는 글자가 아주 복잡하니까. 근데 이 보살이라는 단어만큼 그 불교의 용어에서 많이 나오는 글자도 없잖아요. 그죠? 그 복잡한 걸 다 쓸 수 없어. 그 약체자로 쓰는 거야. 풀초자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걸 아시면 여러분들이 혹시 골동품이나 이런 데 관계되시는 분들도 딱 보면 이 위조품이 많거든. 일제시대 때부터 이제 마구 이렇게 상업화되니까 제가 안평에 대한 책을 쓰고 나서 안평에 대한 거를 2개를 감정을 했어. 그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같은 얘기 못 해주면 이거는 자기네 집 갑오로 이렇게 가져온 건데 해서 봤더니 가짜야. 글씨는 비슷하게 쓸 수 있지만, 응?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필요로 하는 내용을 보고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봐야 돼. 내 글씨는 잘 몰라. 근데 위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여러 선생님들 공부하시면 그런 재미도 있을 거야, 쏠쏠하게. 우리 국보로 되어 있는 거 이런 많은 것들은 재검토를 해야 돼요. 그 옛날에 그런 저기를 뭐 서예하는 분들이면 서예하는 분들 전문가로서 이렇게 봤는데 그 아주 교묘하게 그냥 그걸 맞추거든요. 그렇지만 내용은 아니거든. 그 왜 어느 때 이렇게 썼느냐 이런 시기도 필요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그 쏠쏠한 재미도 느끼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